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었다. 내가 어릴 적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일을 하셨다. 요즘 말로 하면 맞벌이 부부였다. 특히 어머니는 3교대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아버지와 우리 삼남매만 한 방에서 자곤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어머니는 피곤한 몸으로도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들 도시락까지 준비해 두셨다. 아침밥은 늘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만 함께 먹었다. 아버지는 이미 새벽부터 일용직 일을 구하러 나가신 뒤였기 때문이다. 방학이 되면 우리 삼남매의 삼시 세끼를 챙기기도 어렵고 아이들만 집에 두는 것도 걱정스러우셨는지 우리는 방학이 시작되면 시골로 내려갔다. 경북 안동의 큰아버지 댁, 영주의 할머니 댁, 그리고 봉화의 외할아버지 댁. 그렇게 방학은 늘 시골에서 흘러갔다. 당시에는 특급 열차 입석표를 끊어 내려가곤 했다. 처음 몇 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데려다 주시고 올라오셨지만 그 뒤로는 우리 삼남매가 손을 꼭 잡고 스스로 찾아갔다. 입석표였으니 빈자리가 생기면 돌아가며 잠깐씩 앉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열차칸과 칸 사이 통로에 서 있었다. 창밖을 보며 소를 세기도 하고 전봇대를 세기도 하며 그 긴 시간을 보냈다. 대부분의 방학은 사촌들과 함께였다. 큰 집도 삼남매였는데 우리는 누나가 첫째, 내가 둘째, 여동생이 셋째였고 큰 집은 형이 첫째, 큰 누나가 둘째, 사촌 여동생이 셋째였다. 누나와 큰 누나는 1살 차이, 우리 막내와 사촌 여동생은 2살 차이여서 제법 잘 어울렸다. 하지만 형은 이미 중학생이어서 국민학교에 다니던 나와 어울려 놀기보다는 가끔 시간을 내어 나를 데리고 다녀주는 정도였다. 형이 바쁠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여자아이들 틈에 끼어 놀게 되었다.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소꿉놀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녀 보니 그때의 여자아이들 놀이문화에 나도 익숙해졌다. 아마 그 덕분일 것이다. 나는 아직도 공기놀이만큼은 제법 잘한다. 안동 큰집에서 긴 방학을 보내고 친할아버지 댁과 외할아버지 댁에는 인사를 드리는 뜻으로 3일쯤 머무르곤 했다. 그래서 가까이 살던 다른 사촌들이나 외사촌들과는 그리 깊이 가까워지지 못했다. 친할아버지 댁에서는 친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외할아버지 댁에서는 사랑방에서 외할아버지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자거나 품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지냈다. 친할아버지는 우리 삼남매에게 무뚝뚝하셨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실제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새할아버지셨다. 하지만 어린 내게는 그저 무섭고 가까이 가서 말 붙이기 어려운 분이었다.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던 나는 대청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내게 썰매를 만들어 주셨다. 나무 널빤지에 나무 토막 2개를 대고 그 밑에 굵은 철사를 붙여 만든 썰매, 그리고 막대기 2개 끝에 대못을 거꾸로 박아 스틱도 2개 만들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논으로 데리고 가셨고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얼음 위를 달렸다. 내 인생의 첫 얼음놀이였다.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할아버지께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해가 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바지가 다 젖도록 놀았다. 누나가 나를 데리러 와서야 배도 고프고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썰매놀이를 끝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늘 사랑방에서 혼자 식사하셨다. 우리와 함께 밥상에 앉으시는 일은 없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그러다 늦은 밤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방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짧게 말씀하셨다. 그러냐? 그럼 되었다. 그게 전부였다. 더 할 말도 없고 할아버지도 더 말씀하지 않으셔서 나는 그 정막 속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방에서 나올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할아버지께서 화로에 구워둔 군밤을 내게 주시며 누나와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방을 나올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저 2마디가 내가 할아버지와 나눈 거의 전부의 대화였다.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얼굴조차 몰랐다. 그리고 내게 썰매를 만들어 주신 그분도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셨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나는 그 썰매를 꼭 가져가겠다고 떼를 썼다. 하지만 몇 달씩 시골에서 지내다 올라오던 우리에게는 챙겨야 할 짐도 많았고 어른들이 싸주신 음식꾸러미까지 들고 가야 했으니 그 썰매를 가져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썰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 겨울방학 다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썰매는 사랑방 텐마루 밑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썰매를 타러 가지 않았다. 어른들은 내가 외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하셨다. 짙은 눈썹도 눈매도 입술도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외갓집에 들어서기만 하면 나를 번쩍 안아올려 공중으로 몇 번이고 올렸다 내렸다 하셨고 볼에 입도 맞추시며 무척 예뻐해 주셨다. 그분의 수염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외삼촌들은 사냥을 자주 하셨다. 잡아온 토끼나 꿩이 저녁상에 푸짐하게 올라왔고 나는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곤 했다. 그러고 나면 외할아버지는 나를 사랑방에 눕히시고 소화가 안 될까봐 배를 쓰다듬어 주셨다. 외할아버지 댁에서도 마땅히 할 일이나 함께 놀 친구는 없었다.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외사촌들을 불러 모아 나를 데리고 토끼 사냥이나 철렵을 하라고 이르셨다. 다소 서먹한 사이였지만 나는 외사촌 형들과 함께 산을 누비며 토끼몰이에 끼었고 강가에서는 송사리나 피리를 잡기 위해 반도를 들고 첨벙첨벙 물 위를 뛰어다녔다.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 형들이 나를 불러 참새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다. 횃불을 처마 가까이 대면 참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형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을 넣어 참새를 잡았다. 누가 생각해낸 방법인지 참 신기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참새를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참새의 배가 참 따뜻했다는 것이다. 잡은 참새는 헛간에 모여 구워 먹었는데 내 손에 있던 참새는 서울로 가져가겠다는 내 고집 덕분에 그날의 죽음은 면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벽장 속에 넣어두었던 그 참새는 다음날 아침 죽어 있었다. 참새의 주검 앞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외할아버지는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내가 참새를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나는 조막만 한 두 손을 모아 참새의 명복을 빌었다. 그렇게 참새의 추억도 내 마음 한편에 덮어두게 되었다. 몇 년 동안 안동 큰아버지 댁과 영주 할머니 댁은 꾸준히 갔지만 외할아버지 댁에는 가지 못했다. 외삼촌 몇 분이 돌아가셨고 외갓집에 우환이 있어 어머니께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결국 나는 참새 사건 이후로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전보를 받고 급히 내려가시던 어머니의 충혈된 눈과 울음을 통해서였다. 요즘 내 나이쯤 되어보니 아이들의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와 이별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예뻐하시던 친손자, 친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8년 전에는 장인어른도 그렇게 떠나셨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 바람은 아마도 내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와의 인연이 너무 짧고 너무 아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추억은 무엇으로 남아있을까? 나는 두 할아버지를 그리며 쓴 글도 겨우 한 장을 넘기기 어려운 추억뿐인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책 한 권을 쓸 만큼의 기억을 간직하게 될까? 글을 마치면서도 나는 여전히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그립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두고 먼저 떠나신 장인어른과 아버지도 너무 많이 보고 싶다. 너무 사랑했었다.